자, 원래 여기까지 끝내려 했는데 여러분들께 또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안 해드리면 안 되지 않을까. 그리고 유망한 산업, 어떤 산업이 있는지를 또 말씀드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2편으로 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예의도 바르죠. 예, 계속 또 인사를 드립니다. 자,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여러분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양치기 소년이 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늑대가 나타났다 외쳐요. 이 양치기 소년 더 이상 마을 주민들이 안 믿기 시작해요. 이때 또 네 번째 늑대가 나타났다라고 외치면 이 마을 주민들이 늑대가 나타났다고 믿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안 믿죠. 그죠? 안 믿어요. 자, 마찬가지예요. 정부 당국이 신정부가 등장한 이후로 계속 집값 떨어진다, 집값 경고, 가격 조정 온다, 영끌에서 뭐 투자하지 말라, 부동산 추격 매수하지 말라, 이제 고점이다, 더 이상 올라갈 일 없다, 공급 폭탄이다, 이런 말씀 계속 해오셨어요. 소위 의사결정자분들이 장관급 혹은 총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계속 해왔어요. 근데 그 주택 가격 떨어질 거라고 믿습니까? 이제 안 믿는다는 거죠. 안 믿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매수세가 계속 강해지죠. 그래프 보이시죠? 여러분의 공급,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매도하고자 하는 의지보다 매수하고자 하는 의지가 더 팽배하게 돼요. 지금이라도 안 사면 어떡하나, 나는 영원히 집 못 사지 않는가 하는 그런 불안감으로 추격 매수를 하고 있죠. 그걸 패닉 바잉이라고 하죠. 더 이상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집을 안 갖게 되면 더 가격이 벌어지니까 내 소득 가지고는 집을 못 살 거라고 보기 때문에 추격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특히 지금은 수요를 간단히 봤습니다. 물론 이 책에다가는 그 수요를 진단하고 공급을 진단하고 부동산 시장 여건을 진단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짧게만 말씀드린 겁니다. 공급 측면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수요 측면 봤으니까 수요는 플러스네요. 공급 측면에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이솝 우화를 실제로 책에 담았습니다. 이 바람이 지나가는 나그네한테 바람을 막 불어요. 그러면 나그네가 이 자켓을 뺏길까요? 벗겨질까요? 아니죠. 오히려 더 잠죠. 잠금 효과를 설명하고자 해요. 집 팔아라, 보유세, 양도세, 막 이런 것들 부과하고 이 다주택자들에게 집을 더 많이 보유한 것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소위 다주택자들이 이거를 기존 주택이라고 합니다. 분양 물량은 신규 주택이라고 하고요. 기존 주택 공급을 늘려나갈까? 매도로 연결될까요? 아니에요. 그래프 한번 보십시오. 매매가 계속 줄어들죠. 대신 뭐가 늘어납니까? 증여로 늘어요. 양도세도 높고 보유세도 높으니까 차라리 이럴 바에는 이참에 증여하자.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차익이 대략 한 5억이에요. 그 중에 예를 들어서 4억을 돌려줘야 된다, 세금으로. 그러면 여러분 매도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다주택자들이. 그러니까 매도하지 않고 증여하려는 시장의 혼란만 가중되는 거예요. 왜 이런 정책을 도입하는지 저는 좀 의문이 듭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어제도 이 전문가 설문조사를 어떤 언론사에서 진행을 하는데 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나쁘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괜찮게 호의적으로 판단합니다. 근데 가장 나쁜 점수를 준 정책을 부동산 정책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시장에 혼란만 준다는 거죠. 너무 많은 관여는 없는 게 낫다는 거죠. 태풍 분다고 나그네가 옷을 벗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존 주택 공급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네. 자, 그다음 두 번째 공급 중에서 신규 주택 물량을 좀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경제 전망이라는 것이, 제가 점쟁이도 아니고 주술가도 아니고 경제를 어떻게 전망하겠습니까? 모든 그 경제를 전망할 때는 선행 지표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거죠. 2022년에 아파트 분양 물량, 신규 주택 물량이 얼마나 될까? 공급량을 봐야 되니까 그 물량을 보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인허가 실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건설사들이 분양 사업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대략 한 2년 전에 인허가를 받아요. 그럼 인허가 실적 건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게 고스란히 약 2년 정도 혹은 3년 정도의 갭을 두고 분양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면 인허가 실적 물량 추이를 보면 대략 한 2년 정도 갭을 두고
공급 물량이 늘어날지 줄어들지를 확인할 수 있죠. 근데 보시는 것처럼 2020년까지는 계속 어떻게 됐었어요? 인허가 실적이 줄어들었었잖아요. 건설사 입장에서도 이렇게 부동산 시장 여건이 좋지 못한데 분양 물량을 늘려나가고자 하는 욕심이 있겠습니까?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인허가 실적이 2020년까지 줄어들었기 때문에 22년까지도 분양 물량이 어떻게 될 것이다? 줄어들 것이다. 실제 공급 폭탄이라고 여러 번 선언했지만 그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 삽도 못 든 신규 택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공공분양 임대주택 많이 건설한다고 그러면 주민들이 어떻게 해요? 반대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자체의 동의를 못 받아요.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지만 지자체의 동의를 못 받아요. 그럼 지자체 장들은 그 같은 당이니까 편에 서지 않습니까? 라고 하겠지만 지자체 장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표심이에요. 표심. 표심을 거스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급이 쉽게 이루어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부터 공급이 있다 하더라도 22년에는 아닙니다. 지금부터 뭐 공급하겠다라고 약속을 한다 하더라도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뭐 한다고 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2024년에 있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22년에 공급 물량은 그렇게 충분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이라는 측면에서는 가격 상승세가 어떨 거예요? 계속 상승하는 국면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거시경제 여건, 특히 통화정책이라는 여건하에서는 긴축적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자산가치 상승 속도가 그렇게 뚜렷하게 연결되기는 어렵다. 그래서 요컨대 2020년에는 아파트가 엄청나게 가격이 상승했죠. 이때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영끌에서 집 사세요라고 전망서에 얘기를 했죠. 2019년에 냈던 2020년 경제 전망서에. 그리고 2020년에 냈던 2021년 경제 전망서에는 뭘 했어요? 이만큼의 가격 상승세가 유지되긴 어렵다. 그러니까 상승은 하겠지만 상승 속도가 둔화될 것이다. 보시는 것처럼 상승 속도가 둔화되는 흐름이죠. 21년 지금. 물론 2020년만큼은 아니지만 상승 속도는 유지되는 거예요. 2022년에도 이런 모습일 것이고 다만 2022년에는 상승 속도가 더 둔화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수급 여건이라는 측면에서는 뚜렷하게 상승하는 흐름을 이어가겠지만 거시경제 여건 그리고 금융시장 여건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대출 규제나 이런 것들이 더 같이 맞물리기 때문에 상승 속도가 이렇게 뚜렷하게 20년만큼 이어지긴 어렵다. 안정화될 것이다. 그렇다고 하락한다는 뜻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그림이 책에도 제시가 되어 있지만 이 그래프를 기준으로 잠깐 경할몬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0 밑으로 떨어지면 증가율이 0 밑으로 떨어지면 그건 가격이 하락한다는 것이에요. 0 이상에 계속 맴돈다는 것은 여전히 상승한다고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맞겠죠. 다만 상승 속도가 둔화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셨던 부동산 시장 말씀드렸으니까 자 그러면 어떤 산업이 부상할까요? 어떤 산업이 유망할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중요한 말씀 한 가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가상화폐 투자해야 되나요? 뭐 이런 질문도 정말 많이 하시는데 중요한 패러다임 변화 한 가지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2년은요 디지털 화폐 전쟁 중요합니다. 디지털 위안화가 발행됩니다. 사실 지금도 시범 운용하고 있어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세계 전자상거래 시장이 커지고 있죠. 전자상거래 시장이 커지는 만큼 여러분의 현금 사용 비중은 어떻습니까? 현금 씁니까? 안 씁니까? 사실 스마트폰으로 물건 사는데 현금을 쓸래야 쓸 수도 없잖아요. 지폐 꽂을 거예요. 스마트폰에 지폐 꼽는 거 뭐 만드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쓸래야 쓸 수도 없는 거예요. 현금 사용 비중이 지속적으로 줄어듭니다. 스웨덴 같은 나라가 가장 가파르게 줄어들고 현금 없는 사회로 진입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스웨덴도 현금을 대체하는 그러니까 현금에는 지폐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유형의 지폐. 근데 지폐나 동전이 없어지고 디지털 화폐를 중앙은행이 발행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게 이크로나입니다. 어쨌든 지급카드에 대한 결제 방식, 비대면 결제가 늘죠. 그리고 간편 결제나 송금 서비스가 계속 늘어나죠. 어쨌든 지폐나 동전의 쓰임은 줄어드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 없는 사회가 온다는 얘기는 사실은 동전 없는 사회, 지폐 없는 사회지
현금이 사라지진 않아요. 현금은 계속 남아 있겠죠. 정확한 표현은 그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주로 관심이 있어 하시는 그런 거는 비트코인, 탈중앙화, 발행 주체가 없는 익명성이 보장된 그 암호화폐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이것은 익명성이 있는 만큼 감독 관리 기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하 경제가 자꾸 양산되죠. 마약 거래로도 많이 활용되고요.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트러블섬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뭐라고 한 거야? 우리가 직접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겠다. 그래서 현금을 지폐나 동전이 아닌 디지털 화폐로 제공을 해주겠다. 그게 CBDC입니다.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중국에서 지금 이행하고 있는 CBDC는 DCEP이에요. 디지털 커런시는 같은 말이고 EP는 Electronic Payment, 지급 결제를 좀 더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바하마의 샌드 달러도 이미 상용화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직접 개발하는 거예요. 통화 가치랑 연동시키니까 안정적이에요. 정부가 관리 감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죠. 통제할 수 있습니다. CBDC의 시대가 22년부터 열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가 DCEP이 지금 이미 활용되고 있습니다. 시범 운용되고 있어요. 특히 공무원 월급을 CBDC로 주고 있어요. 일부를. 그러면 디지털 화폐를 시중은행에 공급을 해요. 그러면 개인이나 자영업자, 기업들은 이 시중은행과 맞교환을 하는 거예요. 자, 1,000원짜리 주고 디지털 화폐를 디지털 지갑에 받는 거죠. 그러면 점점점 지폐나 동전이 수거되겠죠. 그리고 디지털 화폐가 대체되겠죠. 그렇게 가는 거고 이 디지털 화폐를 사용하면서 순환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디지털 위안화를 발행 시범 운용하고 있는데 제가 왜 하필이면 2022년을 강조하느냐? 2022년에 뭐가 있습니까?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 그때 무슨 계기가 될까요? 우리나라가 평창 동계올림픽 때 5G를 선보였죠. 실제 우리나라가 5G를 선도하는 국가죠. 첫 번째로 상용화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중국은 뭐를 선보이고 싶은 거예요? 디지털 위안화입니다. 디지털 위안화를 이런 식으로 디지털 지갑이라는 플랫폼이 있는 것이죠. 플랫폼에 이런 디지털 위안화를 발행해서 이걸로 대체하려는 욕심이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수 시장도 중요하지만 세계 글로벌 통화에서 기축 통화로서 부상하고자 하는 그런 야욕도 같이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세계 외환 시장에서 주요국 통화의 비중을 보면 아직도 중국 위안화는요 2.2%밖에 안 돼요. 미국 달러화가 44%가 되니까 현저히 떨어져요. 그러니까 디지털 위안화를 가지고 중국이 계속 기축 통화국으로서 위상을 높여나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특히 중국이 이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업에서 너네 참여할래? 그럼 내가 디지털 위안화로 돈 대출해 줄 테니까 이거 사업해. 이러면서 나중에 디지털 위안화로 갚아. 이렇게 하면서 점차 디지털 위안화로 외환 시장을 진입하려는 그런 야욕도 같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국이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당연히 다른 선진국들 어때요? 긴장되죠. 그래서 유럽 연합 또 미국 영국, 일본 할 것 없이 갑자기 디지털 화폐 실험과 개발을 착수합니다. 우리나라도 이미 착수했고요. 지난 8월 디지털 화폐 모의 실험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과정에서 암호화폐 지위는 아무래도 흔들릴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 부분들 포인트로서 가져가시고 어떤 정부의 과거의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를 도입한다거나 또 이런 지위를 흔들 어떤 모멘텀들 이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아무래도 비트코인 가격이라든가 그런 암호화폐 가격은 조정될 가능성이 있겠다. 그런 것들 한번 유념하시면 좋겠고요. 산업적인 관점에서 그러면 자연스럽게 실물 지갑은 시장에서 언젠가는 사라질 것처럼 느껴지시죠. 그러면 뭐가 대체될까요? 그렇죠. 디지털 지갑입니다. 중국에서는 결국 디지털 화폐를 담을 위챗페이 그리고 알리페이 이게 디지털 지갑으로서 뚜렷하게 부상하고 있는 모습이고 앞에 한국은행의 모의 실험에 참가한 카카오 그라운드 X가 우리나라에서는 디지털 지갑으로서
가장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플랫폼으로 부상하지 않을까 이렇게 진단 내려집니다. 그 밖에도 기축통화 지위를 놓고 많은 그 통화 패권 전쟁을 점화시켜 나가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도 여러분 같이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한 가지만 더 중요한 산업 여러분이 빼놓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강조와 함께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 보이십니까? 이 그림은 무엇을 뜻할까요? 네, 지구 온도 변화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더 이코노미스트 표지에 실렸었고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표지입니다. 실제 CO2 배출량이 급속도로 올라가죠. 특히 미국의 산업화, 중국의 산업화,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하면서 이산화탄소 배출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근데 왜 지구 온도 변화는 계속 있었고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계속 환경보호 얘기 들었는데 왜 갑자기 ESG 얘기할까요? 왜 갑자기 기후 리스크가 이렇게 부상할까요? 파리 기후 협약에 있습니다. 2015년에 195개 나라가 모였던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지금 그 얘기를 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실 텐데 2015년에 195개 나라가 뭐라고 약속했냐면 우리 2020년까지 각국이 어떻게 기후변화에 대응할 건지 이행 계획안을 써서 제출하기로 약속했던 거예요. 그럼 21년부터는 뭐예요? 그걸 그대로 이행하기로 약속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2020년까지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구상에 머물렀던 거고 21년부터는 실행에, 액션에 진입한 것이다. 그러니까 기후 리스크 또 ESG 이런 것들이 부상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계기가 바로 코로나19예요. 코로나19면 뭡니까? 경제 충격이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CO2 배출량이 줄었어요. 경제 규모가 줄어드니까 공장 가동률이 줄어들고 교통량, 해운 물동량 이런 게 줄어드니까 당연히 CO2 배출량이 줄겠죠. 역시 마찬가지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 때 줄어든 거예요. 줄어든 김에 다시 돌아가지 말고 이참에 초록색 점선 보이시죠? 초록색 점선처럼 이렇게 가져가 보자. 국제기구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끌어 보자. 이게 기후 리더십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하면 경제 충격 말고 또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언택트라는 단어 떠오르시죠? 언택트 하면 또 뭐가 떠오르죠? 온라인 쇼핑. 자, 온라인 쇼핑을 저도 했어요. 이렇게 핸들 커버 하나 샀는데 이만한 박스에 배달이 온 거예요. 전 무슨 가전제품 주문했나 다시 확인했어요. 열어봤더니 핸들 커버 하나 있는 거예요. 상추 하나 주문했는데 냉각제, 또 충격 완충제, 박스, 비닐 포장 뭐 이렇게 와요. 다시 말하면 코로나19가 앞에는 가능성을 본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다면 지금은 필요성을 본 것이다. 그러니까 코로나19가 계기가 됐다는 것은 뭐냐면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필요성과 가능성을 같이 느끼게 한 것이다. 그러면서 특히 얼마 전이죠. IPCC라는 국제간 협의체죠. 국제기구라고 그냥 보겠습니다. 여기서 한 600여 페이지의 보고서를 발간했는데 저 이 보고서 읽느라고 혼나는 줄 알았습니다. 다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표 하나 말씀드리면 1850년까지는 지구가 사실 차가워지고 있었대요. 그런데 1850년대 이후 산업화가 이어지면서 특히 1950년대 이후 미국의 산업화 또 2000년대 중국의 산업화 이때 지표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IPCC가 세계 기후 전문가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습니다. 지구 혹은 기후 변화와 관련된 과학자들이 한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이제 지금부터 1.5도씨만 더 상승하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될 것이다. 경고를 한 거예요. 국제 기구들이. 그러니까 세계 각국이 정말 기후 변화 대응에 나서고 그리고 환경 규제를 강화해 나가요. 온실가스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을 더 강화해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자동차 기업들이 뭐라고 선언합니까? 우리 2025년부터는 100% 전기차만 판매하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해. 그러니까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거예요. 이런 대응이 다 뭡니까? 이게 ESG 행보죠. 재밌는 거 하나 말씀드리면 미국의 마스터카드는요. 탄소 계산기라는 어플리케이션을 도입합니다. 이 어플리케이션이 뭐 하는 거냐면요. 여러분이 소비 지출을 할 때마다 당신 지금 이산화탄소 100 배출했어요.
당신 이산화탄소 30 배출했어요. 알려줘요. 실시간으로. 이 환경의식 수준이 굉장히 높거든요. 미국과 유럽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벌써 앞서 있어요. 우리나라의 Z세대의 비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환경의식 수준이 높은데 이들이 스스로 탄소 중립을 이루고 싶어요. 내가 오늘 하루 탄소 배출 100 했으니까 쉽게 말하면 나무 심기를 통해서 탄소를 이만큼 100만큼 소거하고 싶어. 다시 말하면 탄소 중립을 만들고 싶어 하는 니즈가 있잖아요. 오른쪽 보시면 Plant Trees라는 그 버튼이 있죠. 그 버튼을 누르면 나무 심기 프로젝트에 기부도 할 수 있고 포인트가 누적된 것을 거기에 쓸 수도 있어요. 이게 ESG 행보죠.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사실 경쟁사죠. 근데 이 둘이 탄소 중립만큼은 상생을 모색하기에 이르릅니다. 어떻게 해요? 보시는 것처럼 광양으로부터 당진까지 평택 유통기지죠. 거기까지 이 물건을 싣고 옮겨야 됩니다. 돌아올 때는 빈 배로 오겠죠. 근데 돌아올 때는 이제 현대제철의 물건을 싣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유류비가 양사가 다 절감되겠죠. 결과적으로는 연간 약 3천여 톤 정도의 탄소를 감축하게 될 것이라고 추산이 되고 이것은 거의 소나무 54만 그루를 심는 효과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이후에 ESG가 부상하고 다른 건 몰라도 ESG 대응, 환경 혹은 탄소 중립 대응 이런 부분만큼은 경쟁사이지만 상생을 모색하는 겁니다. 또 포스코, 현대제철, 삼성전자가 탄소 중립 기술을 공동 개발합니다. 반도체 폐수가 있는데 이것을 재활용해요. 어떻게? 반도체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수 침전물이 있거든요. 그 침전물을 활용해서 쇳물 속에 있는 여러 불순물을 제거하는 기술 이런 것들 또 석화석 대신 조개와 굴껍데기 이런 것을 활용해서 대체하는 이런 공동 기술 개발 이런 것들이 탄소 중립만큼은 우리가 함께 하겠다라는 상생의 모습 이런 것들도 ESG 경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산중공업은요 폐플라스틱이나 폐비닐을 이용해서 수소를 생성합니다. 수소 계질기를 도입했고요. 이것을 더 많이 확대 보급하고 R&D를 통해서 이 효율화를 더 올려나가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단순히 기후변화 대응이나 ESG 행보가 비용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비용인 게 아니에요. 오히려 비즈니스 기회가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환경보호, 사회공헌, 윤리경영, ESG를 강조하는 새로운 경영 패러다임이 등장하는데 21년까지는 아직까지는 많은 기업들이 환경 영역, 그러니까 ESG에서 2밖에 없었어요. 제가 판단하기. 2의 사례가 많았어요. 근데 22년부터는 좀 더 사회 문제 해결에 나서는 그런 ESG 행보를 보일 것이다. 제가 얼마 전에 한 연구 결과에서 국민이 인식하고 있는 한국이 당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가 무엇인가를 조사를 했더니 기후위기도 아니고 인구 감소도 아니고 저성장도 아니고 양극화도 아니에요. 저출산 고령화를 꼽으시더라고요. 절대적인 비중이. 그러니까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이런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들 이런 것을 통해서 기업들이 ESG 행보를 보이고 많은 소비자들로부터 칭찬받고 더 충성도를 자아내는 그런 행보를 보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먼저 고령사회에 진입한 독일의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카이저입니다. 마트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카트 손잡이에 뭐가 있습니까? 네, 돋보기가 달려 있어요. 더 보실까요? 이 돋보기뿐만 아니라 의자가 달려 있어요. 그리고 의자 밑에 또 뭐가 있어요? 지팡이 꽂이. 이게 시니어 프렌들리한 유통 환경을 만들기 위한 모습인 거고요. 아주 단적인 증거인 건데요. 이것만 갖고 말씀드려도 한 15분 정도 말씀드려요. 어떻게 대응했는지. 그러니까 시니어에게 프렌들리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이게 바로 ESG 행보예요. 고령화라는 이런 사회 문제를 우리는 좌시하지 않겠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런 움직임으로 소비자들로부터 오히려 각광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겠죠. 최근에는 특히 안전 문제가 강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몇몇 플랫폼 기업들마저도 안전 문제를 진중하게 고려하지 않고 좀 무시하는 그런 경향 때문에 소비자들로부터 지금 불매 운동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플랫폼 탈퇴 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 문제를 무시했다가는 그 기업이 그냥
성장성, 수익성 이런 거 다 상관없이 ESG에 위배되면 그냥 소비자들이 외면해 버린다라는 거죠.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 그래서 안전교육 의무화가 이미부터 진전되고 있는데 안전교육 받고 있으면 교육장에서 교육받아요. 교육받고서 실제 건설 현장이나 공장 화기 작업 현장 가면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그래서 안전교육을 메타버스, VR 기술을 이용해서 정말 실감나는 이 책상에서 교육을 받고 있지만 실제 건설 현장을 다녀온 것과 같은 그런 실감나는 교육을 제공해주는 안전교육 컨텐츠가 있는데 제가 아주 잘 알고 지냅니다. 판타웍스라는 이 벤처 기업 대표님인데 이 대표님께 받은 컨텐츠를 제가 잠깐 시연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보고 오시죠. 네, 어떻게 잘 보셨습니까? 이렇게 안전교육을 받으면 정말 실감나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건설 현장에 다녀온 것 같은 느낌이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영상은 LG 화학에서 발주한 안전작업 시뮬레이션 교육 영상이고요. 이 영상은 판타웍스가 제공했던 거죠. 그것의 아주 짧은 요약판만 여러분이 보신 겁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계 경제는 회복되긴 하나 불균형하게 회복되고 테이퍼링이나 기준금리 인상과 같은 새로운 국면에 놓이고 자산 가치가 어느 정도 하향 안정화될 가능성 그런 과정에서 또 새로운 산업들이 부상하고 새로운 국면에 진입한다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2021년, 2022년 우리는 어떤 경제를 마주할까요? 세계 경제는요, 2020년 마이너스 3.1%라는 충격적인 경험을 했고요. 21년, 22년 나름의 뚜렷한 회복을 진전시켜 나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전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에 마이너스 0.9% 수준의 충격을 경험했고요. 21년 올해는 약 3.9에서 4% 수준의 상당히 뚜렷한 회복을 진전시키고 그리고 22년까지도 대략 한 2.9에서 3.5 사이에 상당한 회복 수준을 진전시켜 나갈 것이다.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변화에 투자하라입니다. 제가 경제 읽어주는 남자 책을 통해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제를 모르고 투자하는 일은 눈을 감고 운전하는 것과 같다 강조하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쓰면서 항상 마무리로는 어떤 재밌는 이야기, 역사 이런 것을 빗대어서 말씀을 드리는 편인데요. 이번에는 앤드류 카네기 아주 유명하죠. 미국을 잊게 만든 어떤 거인, 거장으로서 많이 강조하죠. 철강왕으로 많이 비유가 됩니다. 앤드류 카네기의 여러 업적들이 있는데 물론 호불호가 있습니다. 비판도 있습니다만 업적 중심으로 한 세 가지를 요약해 본다면 첫 번째는 미국의 동부와 서부를 연결한 사람이에요. 그동안에 이 연결을 하는 다리를 건설하면 한 4분의 1 정도가 다 실패해요. 그리고 그동안에는 목조 건물이었기 때문에 철도가 지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를 고민했냐면 철강으로 그러니까 탄소와 합금인 철강 소재를 개발했고 그런 철강 개발 방법까지 고민을 했고 그것을 통해서 미시시피 강에 이런 이스트 브릿지라는 다리를 건설함으로써 동부와 서부를 연결한 사람이에요. 굉장한 변화죠. 두 번째 업적 중에 하나는 이렇게 철로가 막 깔리기 시작합니다. 철도가 많이 공급돼요. 그러면서 철강 수요가 늘어나죠. 그러니까 철강이 부족하니까 철도가 더 많이 보급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앤드류 카네기는 제철소를 건립합니다. 근데 그 누구도 이 엄청난 12만 평에 이르는 이런 규모의 제철소를 짓기가 두려워요. 너무 많은 투자를 해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나 이 사람은 어떻게 이 산업의 변화가 일어날지를 계속 들여다보면서 어떻게 대응할지를 고민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철소가 반드시 필요하겠구나 하면서 미국에
철을 공급한 거야. 소위 말하는 산업의 쌀을 공급한 것이다. 세 번째 중요한 역사는 뭐냐면요. 이제 철로가 많이 깔려요. 그러니까 철로가 너무 과잉 공급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철 수요가 줄어들어요. 그럼 이제는 나는 어떻게 할까? 계속 철강 산업을 가지고 있을까? 부여잡고 있을까?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제 또 다른 철강 수요를 찾아서 내가 진입해야겠다라고 시장을 탐색했는데 그 당시 미국의 주요 도시의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구를 다 보유할 수가 없었어요. 당시에는 이 높은 건물이 없었거든요. 미국 역사상 최초의 초고층 건물, 홈 인슈런스 빌딩, 이게 철강이 도입된 겁니다. 철강을 도입해서 이 초고층 건물을 짓기 시작했고 그런 영역에서 또 많은 철강 수요가 발생했고 미국의 도시를 건설한 인물이다라고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앤드류 카네기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움직인 걸까요? 계속 끊임없이 이 시장의 변화, 산업의 변화, 사회의 변화를 들여다본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새로운 산업의 수요를 내가 먼저 접근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앤드류 카네기라는 이 거장이 남긴 엄청난 명언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위대한 기회는 누구에게나 온다. 다만 미래를 전망하는 그런 시야가 있는 자만이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오늘 저와 함께 2022년에 위드 코로나 시대에 어떤 변화가 계속 또 전개될지를 살짝이나마 들여다보셨다면 여러분께서 그 변화에 투자할 수 있는 나, 준비된 나, 2022년에 어떤 변화가 있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나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나, 그런 나가 될 수 있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만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